요즘 택시는 다 시골, 촌놈들이 몰아 냄새도 나고. 민수의 무심한 말이 택시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석의 박노인,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쥡니다. 여보, 그런 말 좀 하지 마. 지연의 간절한 제지도 소용없었죠. 백미러 너머로 마주친 아버지와 딸의 눈빛, 말없는 상처가 흘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박노인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나면 작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옷을 갈아입고 나서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죠. 평생을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던 박노인에게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시끄러운 차량 소음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고향의 새소리와는 참 다릅니다.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며 작은 택시 운전석에 몸을 맡깁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면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소리를 냅니다. 이 택시는 박노인에게 있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농사를 접고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한편 강남구 아파트에서는 딸 지연이 아침 준비에 바쁩니다. 38살의 지연은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시간 강사로 일하며 늘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민수와 아버지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여보, 아침 다 됐어. 지연이 부르자 민수가 침실에서 나옵니다. 42살의 민수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지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더 강했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춘 채 남편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그냥 택시 운전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아, 그러시구나. 시골에서 갑자기 서울 나와서 택시 운전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민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우월감이 배어 있는 그런 톤이었죠. 지연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아침부터 다툴 생각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뒷좌석에 앉아 각자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박노인은 서울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죠. 기사님, 농사 지으시다가 택시 운전하게 되신 거예요? 어느 중년 여성이 물어봅니다. 박노인은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곁에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 곁에 있다는 건 맞지만 과연 진정으로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거든요. 특히 사위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의 집에서는 간만에 가족 식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택시 운전을 마치고 딸네 집에 들른 것입니다. 식탁에는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버님,
오늘 운전은 어떠셨어요? 민수가 예의상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박노인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사위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렇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서울 교통이 복잡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는 그런 거 없으셨을 텐데. 민수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라는 표현 속에 도시와 시골을 구분 짓는 선입견이 드러나고 있었죠. 지연은 그런 남편의 말투를 듣고 있자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젊을 때부터 차 운전하셨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무식한 시골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박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연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시선 속에서 느끼는 무시와 냉대, 그리고 딸이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지연과 민수는 강남역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연의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자리였는데 민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으쓱해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택시 잡았어. 민수가 손을 흔들자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연은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석 뒤편으로 보이는 목덜미와 어깨의 실루엣이 어디선가 본 듯 했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거든요. 지연은 당황한 채로 운전석 뒤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각도상 운전기사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힐끗 보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택시에 타는 순간부터 딸과 사위라는 걸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인이 대답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수는 편안하게 등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택시를 탈 때면 운전기사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분명 아버지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할지 상상만 해도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수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백미러로 사위의 모습을 보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택시 기사분들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것 같던데 기사님도 그런 편이시죠? 민수의 질문에 지연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투리가 좀 있으시네요. 시골에서 오신 건가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의 손이 핸들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요즘 택시는 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예감에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기사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냄새도 좀 나고 말투도 거칠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도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택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보, 그런 말 좀 하지 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민수는 아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한 건데. 나 같은 도시에서 쭉 산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 기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수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박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백미러를 통해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상처를 감지했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교육 수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민수가 택시비를 내고 먼저 내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며 운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도 백미러를 통해 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박노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택시에서 내렸고 박노인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골 촌놈, 냄새나고 거친, 교육 수준이 다른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과 딸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택시 사건이 있은 후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그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골 촌놈들이 뭐라. 냄새도 나고.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 때마다 박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농사 지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찮게 평가받는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딸 지연이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그날 이후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택시에서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분명히 아버지였을 텐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택시에서 한 말 기억나? 어느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시골에서 온 기사분들에 대해서 한 말 말이야. 아, 그거? 왜? 뭔가 문제 있어? 민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좀 그래.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건데. 아니야, 나는 그냥 현실을 말한 거야. 실제로 그런 면이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박노인은 딸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버지의 택시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박노인은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딸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조금 숨이 찬 채로 택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그냥 지나가다가.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박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연도 아버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 부부 태운 적 있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그때 택시 기사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민수가 한 말들 다 들었어.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다 들으셨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지연아, 나는 괜찮어. 하지만 박노인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정말 저 사람과 행복하니?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의 교만하고 편견에 찬 모습이 힘들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너무 참지만 마라.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야. 설령 내가 시골 늙은이라고 해도.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사위의 시선이 자신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지연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얘기 좀 하자. 아버님이 뭐 어떠셨는데?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평소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뭐 나쁜 분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 시골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나이도 많으시고.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뭔가 잘못된 말 했어? 며칠 전에 우리가 탄 택시 기억나? 그때 기사분이 아버지였어.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택시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뭐라고? 당신이 시골 촌놈이라고, 냄새난다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한 그 모든 말을 아버지가 다 들으셨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지연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당신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연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박노인은 홀로 작은 방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가족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노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위해 작은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출하게 지낼 일이었지만 며칠 전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지연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친척들도 몇 분 초대해서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부터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을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며칠 전 지연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신이 택시에서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오시기 전에 미리 얘기하자. 지연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얘기해? 당신이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진심으로.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알았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연은 그런 남편의 반응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노인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온 모습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후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형님 내외분과 조카, 그리고 지연의 고모까지 모두 6명이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모가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와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수 역시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버님,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택시 운전이 많이 힘드시죠? 조카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만해. 나이 들어 새로운 일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요즘 택시 기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형님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택시 서비스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노려보며 발 밑을 차려고 했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도시와 시골의 차이 같은 게 있잖아요. 서울 토박이들이 운전하는 택시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운전하는 택시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박노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택시에서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 씨, 그런 말 하지 마. 지연이 날카롭게 제지했지만 민수는 자신이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시골에서 갑자기 서울 나와서 택시 운전하시면 처음엔 힘드셨을 거 아니야? 친척들은 민수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 물 좀 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시골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서.
민수 씨. 지연이 큰 소리로 남편을 저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방식이 뭐가 잘못된 건가? 박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더 현대적으로. 현대적이라는 게 뭔가?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현대적인 건가? 박노인의 반문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런 뜻으로. 아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안다.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급히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노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시에서 잘난 체를 해도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세월을 땀 흘려 살아왔다. 그 땀으로 내 딸을 키워서 너 같은 사람 만나게 해줬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촌놈이라고 무시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 지연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며칠 전 택시에서 한 말 기억 안 나나? 시골 촌놈들이 몬다고, 냄새 난다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한 그 말들 말이야. 박노인의 폭로에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만 통하던 고생담이라고? 여기선 쓸모없다고? 그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내가 먹고 있는 이 밥도 모두 그 쓸모없는 촌놈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거다. 지연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자리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박노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고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박노인의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모르는 사이에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뭔 소리야? 고모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 택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은 점점 민수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냐? 형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하냐? 형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동생을 그런 식으로 모독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형님, 진정하세요. 고모가 말렸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카도 민수를 향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촌놈이라고?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각 박노인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받아야 하나? 박노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위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것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지연이 아버지를 찾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저 사람과 행복하냐?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수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지연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지.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야. 진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민수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도 지금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민수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홀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장인의 말씀들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인에게 한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거든요. 특히 촌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당신 마음속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인을 낮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지연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홀로 거실에 남겨진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집중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부하 직원 김대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일이야? 납품 차량들이 전부 교통사고 났어요.
오늘 오후에 강남 쪽으로 배송해야 하는 물건들인데 차량이 전부 운행 불가 상태래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납품 건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만약 약속된 시간에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렌터카는 이미 알아봤는데 갑작스럽게 큰 차량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더구나 운전할 사람도 문제고요. 민수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부장님은 뭐래?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민수는 책상에 앉은 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택시 동료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며칠 전 일로 인해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장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차분하지만 어딘가 쌀쌀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민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사위가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실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가? 회사에서 급하게 배송할 물건이 있는데 차량 사고로 인해서 운송수단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택시 동료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촌놈이라고 무시했던 사위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죠. 얼마나 급한 일인가. 오늘 오후 3시까지 강남으로 배송해야 합니다. 만약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박노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위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딸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딸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알겠다. 내가 알아보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택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사 5명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해? 동료들이 물어봤지만 박노인은 자세한 사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사위가 회사에서 어려움에 처했다고만 설명했죠.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오늘 오후까지 강남 쪽으로 물건을 나르면 돼. 알았어. 우리 모두 택시 비우고 도와줄게. 동료들의 흔쾌한 대답에 박노인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노인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후 1시 박노인과 동료 5명은 민수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민수는 장인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어디에 뭘 실으면 되나? 박노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물건들을 택시들에 나눠 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대리가 박노인에게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만 끄덕이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배송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대의 택시가 각각 물건을 나눠 실고 약속된 장소에 정시에 도착했거든요. 거래처 담당자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과장님 회사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다니. 민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장인의 도움 덕분이었거든요. 저녁에 회사로 돌아온 후 민수는 박노인과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을 도운 것뿐이야. 박노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수는 그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택시 동료들은 박노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항상 잘해주시고. 맞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박 형님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인을 촌놈이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분이었거든요. 촌놈이라도 사람 살리는 힘은 있지 않겠냐?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촌놈이라도 사람 살리는 힘은 있지 않겠냐? 그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늘 일에 대해 간략하게 들었던 터였습니다. 여보, 들었어. 아버지가 도와주셨다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결국 내 목숨을 구해주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거면 다행이지. 지연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님께 제대로 사과드려야겠어. 무릎 꿇고라도. 민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민수는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 박노인이 문을 열었는데 의외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 박노인은 간단히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박노인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입을 열려 하자 박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서 차부터 마셔.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박노인은 담담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회사 일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사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촌놈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촌놈은 바로 저였어요. 그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며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아버님, 저 같은 인간이 아버님의 따님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박노인은 무릎 꿇은 사위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나거라.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고 있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남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박노인이 딸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냥 둬.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에게 한 말들이 상처가 안 되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느냐 하는 거지. 박노인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하면 됐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막혀있던 무엇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는 가족이잖아. 박노인의 말에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마음을 열고. 네, 아버님. 제가 정말 많이 배우겠습니다.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우월감에 젖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런데 민수야. 박노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사람은 배운 것보다 살아온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 그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말은 하지 마라.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네, 아버님.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가족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장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박노인도 사위를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의 화해 이후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약속했던 대로 매주 주말마다 장인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소통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작업복을 차려입고 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을 여는 박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민수야, 왔구나. 준비됐어? 네, 아버님. 오늘 정말 기대돼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텃밭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제안했던 일이었죠.
아버님께 농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박노인은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내가 흙을 만져본 적이 있겠어? 없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아버님이 평생 하신 일이니까. 박노인은 사위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몇 달 전부터 임대해서 가꾸고 있던 곳이었죠. 와, 정말 넓네요. 민수는 텃밭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배추, 무, 상추 등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이 정도는 작은 거야. 고향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10배는 큰 땅을 혼자서 다 관리했어. 박노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장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 일단 호미부터 잡는 법을 알려줄게. 박노인이 민수에게 호미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서툴게 호미를 잡았지만 박노인이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흙을 파는 게 아니라 긁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어. 박노인의 칭찬에 민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사무직만 해온 자신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1시간 정도 작업을 하자 민수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버님,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하셨다니. 처음엔 누구나 힘들어.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흙을 만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흙을 만지며 일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노인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싸준 것이었죠. 같이 먹자. 네, 아버님. 두 사람은 텃밭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수야, 너 많이 변했다. 박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엔 항상 어딘가 거만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됐고. 민수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버님께 더 많이 배워야 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후에는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박노인이 정성스럽게 기른 모종들을 하나씩 심는 작업이었죠. 배추 하나 심는 것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네요. 민수는 땀을 닦으며 감탄했습니다. 농사는 정성이야. 하루하루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제대로 자라. 사람 키우는 것과 비슷하네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이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너희들 키울 때 그런 마음이었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저녁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 지연이 밝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아버님이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 민수의 대답에 박노인이 뿌듯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몇 달 후 봄이 되자 텃밭은 푸른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법 농사일에 익숙해져서 혼자서도 웬만한 일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심은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다니. 내가 정성껏 돌봤으니까 그렇지. 박노인의 칭찬에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지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 뿐이지. 박노인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길에서 택시를 잡게 되었는데 기사가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박노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아버님. 민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부부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고 박노인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면서 민수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고맙긴.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 거지. 촌놈이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던 그 택시는 이제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과 무시 대신 이해와 존중이, 갈등 대신 화합이 자리 잡았죠. 박노인은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지만 이제는 사위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매주 텃밭에서 장인에게 농사를 배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사랑하는 두 남자가 진정한 가족이 된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눈물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